우선은 그런 거 객관적인 거 다 빼고 정말 온전히 주관적으로 나한테 집중해서 이 상황을 다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색안경을 꼈으면 색안경 낀 대로 그냥 봐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나는 색안경 벗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끼고 있냐, 이런 식의 접근은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난 색안경 끼고 있으니까. 드디어 나왔습니다. 유튜브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결이 잘 이해되셨던 분들은 분명히 더 심오하게 자기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은 등한시했던 구체적인 실전 팁도 많이 각 꼭지마다 담았습니다. 중간중간에 본인을 대입하게 됐다, 밑바탕의 불안한 감정도 공감이 되는 것 같고, 나도 언젠가부터 마음을 표현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렇죠. 마음은 표현하는 것 자체가 스킬이 아니에요. 개인의 능력, 이런 단순한 스킬이 아니라 소통이라는 거는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게 그 사이에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를 잘하려고 애를 쓰고 이럴수록 감정은 더 힘들어져서 다 안 나오고, 이런 악순환이 많죠. 그래서 접근을 말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표현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감정으로 접근을 하는 거가 정말 근본적인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고, 오늘도 그래서 항상 그렇지만 사연 주신 분의 감정을 잘 들어보고 싶어요. 24살 여성분이시고 5학년 때 이민을 가셨고 한국을 많이 그리워했다. 5학년이면은 청소년 초기여서 그때부터는 미국이고 청소년기 전까지 많은 시간을 또 한국에서 보낸 거거든요. 지금은 멀게 느껴지겠지만 본인의 경험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경험들에 대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부모님과의 관계도 괜찮고 학교에서 친구들 관계도 괜찮고 본인은 어떤 성격이었는지도 괜찮고 얘기를 해주시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잘 모르지만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3년간 외할머니와 다른 3년간 친할머니와 이렇게 지냈다. 3년, 3년. 그리고 연년생인 남동생과는 친할머니와 지낼 때 같이 지냈고, 엄마 아빠는 나중에 초3 때 다 같이 지냈다. 아, 그러셨군요. 그 이유들이 이제 뭐 또 있을 텐데 그 이유들을 뭐 말씀해 주셔도 좋고, 이유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상황을 본인은 어떻게 여겼는지가 중요해요. 본인한테 느껴지는 게 객관적인 거랑 상관이 별로 없을 수가 있어서 사람마다 또 그게 다른 거여서, 성향마다, 자기 기질마다, 스타일마다. 그래서 본인은 본인 기준에서 이런 상황,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3년, 3년 가족관계의 구성원의 이런 변화가 본인 기준에서는 어떠셨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 감정을 표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창하게 뭐 하실 필요 전혀 없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시면 돼요. 적응하기가 힘들었다, 눈치를 봤었던 것 같기도 하다, 그냥 멍했다라는 느낌이 있고 혼자 놀기 좋았던 것 같다. 예, 꼭 감정이 아니어도 약간의 이미지나 장면, 그 분위기를 조금 기억해보면 도움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좋아했다. 옛날부터 그림을 좋아하셨군요. 나가서 놀면서 풀밭에서 산딸기나 뱀딸기 같은 걸 찾는 걸 좋아했다. 그러셨군요. 자연에서 많이 지내셨고 그림도 좋아했고 혼자 놀기도 좋아했고, 이런 이미지 같은 것들이 남아 계시네요. 상담할 때 항상 하는 작업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자랐는지를 쭉 듣는 걸 하는데, 어렸을 때는 어떻게 듣냐면은 중요한 사건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 남아있는 이미지 같은 장면을 물어봐요. 그리고 그 장면과 관련된 분위기, 그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향이나 감각이나 기질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게 또 하나 있고, 그거는 이제 상담가 입장에서고, 그리고 내담자 입장에서는 나의 그런 경험들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게 인생 전반에 걸쳐서 나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또 전작업이 되기도 해서 사연 주신 분께도 여쭤봤습니다. 그림도 좋아했고 자연을 좋아하는 게 뭐 그냥 나가서 놀았어요가 아니라 풀밭에서 산딸기나 뱀딸기 같은 걸 찾는 걸 좋아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장면을 기억하시고 계신 거죠. 감각적으로 섬세한 거고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 살고 계신 곳이 이제 사막인데, 사막이니까 또 한국에서 장마철의 즐거운 기억들이 떠올리면서 비가 오는 날을 그리워했다. 그냥 뭐 그리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사연 주신 분이 굉장히 감각적으로도 섬세한 거죠. 뭐 전공도 물론 미술 쪽이니까 감각적으로 물론 섬세하시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날씨 감각을 느끼는 거는
엄청나게 섬세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감정의 섬세함도 물론 있고 이 감각을 느껴야 돼요. 오감으로 이 날씨를. 장마철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비가 오고 이런 정도의 느낌이 아니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리워했다. 이런 거를 또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나랑 너무 비슷하다. 손딸기 따라 덤블로 들어가서 엄마가 많이 곤란해했다. 근데 나는 그림에 재능은 없고 레고나 종이접기 책 읽기 좋아했다. 또 사연 주신 분이 계속 얘기하시는데 어른들은 항상 크고 딱딱하고 무섭고 날카롭게 다가온 것 같다. 네. 어른들에 대한 그 또 기억이 있네요. 아빠의 기억은 거의 없고 엄마는 일 때문에 자주 못 뵈었지만 다정했다. 할머니와 지낸 경험들 얘기하신 거 부모님은 나중에 같이 지내시는 게 일 때문이셨나 봐요. 우선 한 가지 이유는 엄마는 일 때문에 자주 못 뵈었지만 다정했다. 그리고 아빠의 기억은 거의 없다. 근데 어른들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미지가 어른이 굉장히 항상 크고 딱딱하고 무섭고 날카롭게 다가온다. 잘 표현하시네요. 잘 표현하신다는 게 제가 어떤 문장력이나 이런 거를 판단할 입장도 안 되고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본인의 감정, 본인 기준에서의 그런 부분들을 언어로 바꿔서 전달을 하신다는 거죠. 그거는 사람마다 또 다른 거거든요. 어떻게 전달하는 거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어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됐든 그 느낌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컸다, 딱딱했다, 무서웠다, 날카로웠다. 그렇게 나는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린이들은 아이들일수록 본인의 감각이나 감정을 이런 식으로 또 많이 느껴요. 형상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진솔한 본인 감정인 거고. 그 이유가 또 있겠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는 돼요. 어른들에 대해서 뭔가 이런 좀 부담스럽고 무섭고 이런 느낌, 날카롭게 다가오는 이런 느낌이 있었다. 표현을 잘 해주시고 계신데 자연인이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게 너무 신기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많이 느끼는 분이시죠. 감정도 감각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기회가 참 안 되시지만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근데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시면 하시면 아주 잘하실 수 있어요. 엄청난 이게 능력이거든요. 이런 능력이 있어야지 상담을 굉장히 수월하게 잘할 수가 있어요. 자기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연년생 남동생이 있고 두 분이 남동생이 생긴 이후로 이혼을 하셨다. 그래서 따로따로 살게 됐다. 그러셨군요. 나중에 엄마 아빠는 초3 때 다 같이 지나게 됐었고 그래도 주말이 되면은 엄마 아빠, 저, 동생 그리고 강아지들과 모여서 놀거나 놀이동산에서 즐거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너무 행복해요. 네. 그리고 그 후에는 그저 아빠 차에 태워져 다시 할머니 집으로 돌아갔다. 주말에 이제 모였다가 주중에 다시 헤어지는 거. 아빠 차에 태워져서 할머니 집으로. 주말에 너무 즐거웠다. 다 같이 강아지까지 말씀하시다 보니까 생각이 나셨나 봐요. 아빠는 또 사진 찍어줬던 기억이 또 나셨나 봐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 주말에 이렇게 함께 노력하는 모습에서 엄마 아빠의 노력들을 알 수 있었다. 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일도 하시면서 떨어져 있지만 또 주말에 가족과 함께 하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미운 게 힘들 때가 너무 많다. 나는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인가. 왜 솔직하게 말을 할 수 없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느끼는 거죠. 부모님에 대한 감정은 기본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역시 저도 예전에 영상에서 다뤘지만 보시면 도움될 수 있는데 부모님이 당연히 나를 낳아주시고 또 키워주시고 이렇게 주말에 노력도 하시고 또 좋은 기억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닐 수 있죠. 근데 좋은 기억이 이렇게 있는데 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양면을 부모님한테 감정을 가지면 어떡하냐. 나는 두 얼굴을 가진 사람 아니냐. 이런 마음이 나를 진짜 힘들게 하는 거죠. 그거를 양가감정이라고 하고 그 양가감정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고. 근데 이거를 내가 용납하기 힘들어하는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고 이걸 용납을 못하기 때문에 감정을 억지로 한쪽으로 몰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어쩔 때는 좋은 쪽만 자꾸 기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감정은 그렇게 돼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누이 말씀드리는 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쪽이 남아있으니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오히려 외면하다 보면 이게 더 쌓였다가 팍 폭발하고 그래서 언젠가 한번 이런 걸 솔직하게 엄마한테 말해봤지만 나중엔 상처로 돌아가서 싸우게 되는데 너무 짜증이 난다는 듯이 카톡으로 써서 보내라고 했다. 참 힘드셨겠네요. 이런 감정을 절대로 가볍게 그냥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담아뒀다가 고민하다가 스스로 난 왜 이럴까 이렇게 고민도 하고 말할까 말까 하다가 어렵게 꺼낸 말인데 더 상처가 되는 경험.
내가 진짜로 세상을 내 앞에 이 사람을 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 상처로 일그러진 시야로 보고 있는 걸까? 헷갈릴 때도 많아요. 예, 어떤 표현인지 이해가 잘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정말 자기의 시선을 객관성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굉장히 훌륭한 자세처럼 여겨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굉장히 자기 확신이 줄어드는 느낌인 거예요. 헷갈리는 게. 지금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살면서 느끼는 생각, 감정, 나의 인식, 이 나의 내적 경험이 이게 제대로 된 건가? 내가 뭔가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헷갈리기 시작하면은 그게 되게 공손하게 잘 지내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위축이 돼요. 자신감이 너무 떨어져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은 100%내 입장에서는 타당하다라는 얘기를 늘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근데 힘들어지면 이 부분이 흔들리니까. 내 마음인데 헷갈리는 거예요. 딴 건 다 헷갈려도 내 마음은 안 헷갈려야 되는데 두 가지 마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두 가지 다 내 마음인 건데 이걸 또 왠지 하나로 정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내 마음에 대한 확신이 줄어드는 느낌은 정말 힘든 느낌이에요. 그냥 헷갈린다, 뭐 좀 불편하다, 찝찝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 존재감에 대한 흔들리는 느낌이에요. 불안정함을 엄청 줍니다. 엄청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런 마음 상태를 표현하신 것 같아요. 제 남동생은 저와 거의 정반대 성격이었다. 저는 항상 감정적이었고 일상을 규칙적으로 지내기보다는 마음가짐대로 지내고 남동생은 논리적이고 이유를 짚어내는 걸 자세하고 정확하게 잘하고 규칙적이고 자기관리 잘하는 편이었다. 이 사연을 매주 다루다 보면은 형제 관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참 희한하죠. 항상 그렇죠. 달라요. 늘 그렇듯이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은 그래서 어떤 경험을 한 건지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있는 건 아닌데 난 이랬고 남동생이 이랬는데 그게 나는 어땠는지 그리고 특히 어렸을 때는 이게 다른 거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은 나 혼자 정한다기보다는 내 주변 사람들이 같이 정해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할머니나 그래서 통합적으로 나는 이게 어땠는지 생각나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 결정이 힘들면 조언을 구했다. 남동생이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그걸 저에게 설명하는 내용을 들으면 어지러운 머릿속이 정리되는 것 같았다. 덜 괴로웠다. 그래서 그저 냅뒀던 것 같다. 남동생이 하는 말이니까 다 맞겠지. 나에게도 좋은 거겠지. 근데 후회했다. 후회한 그 계기가 뭐였을까요? 지금 얘기하신 걸 들어보면 남동생이 뭔가 더 약간 우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나 봐요. 남동생의 그런 면이 내가 가진 면보다 뭔가 내 어지러운 머리에서 정리된 느낌 같으니까 덜 괴로우니까. 근데 이게 이제 반복되다 보면 남동생이 하는 말은 맞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건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나의 관점이 남동생이 가진 그런 면을 향하게 또 되는 거죠. 그거를 왠지 추구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남동생하고는 다른 건데 나는 이런 기질 성향인데 남동생의 면을 존경하고 왠지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은 나는 틀린 쪽이고 나는 불확실한 쪽이고 뭔가 더 아래에 있는 그런 느낌 쪽으로 자꾸 와닿잖아요. 발자국님이 또 남동생의 그 상황을 어떨지 추측도 해주시고 물론 남동생분 상황이 또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부모님 때문에 많이 힘드신 얘기를 쭉 하셨을 때 또 많은 분들이 부모님 입장에서도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그런 것들이 다 있고 난 그런 거를 다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고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이렇게 정리하니까 좀 나아지고 이런 얘기 하신 분도 계신데 다 맞는 말씀이고 도움되는데 순서가 그런 건 좀 더 나중인 거예요.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상대방 입장에 헤아려 보는 거는 좀 나중이에요. 이미 지금 순서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이 먼저 자꾸 들어오고 그러면서 내가 위축되는 게 오랫동안 경험됐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어서 우선은 그런 거 객관적인 거 다 빼고 정말 온전히 주관적으로 나한테 집중해서 이 상황을 다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색안경을 꼈으면 색안경 낀 대로 그냥 봐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나는 색안경 벗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끼고 있는 이런 식의 접근은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난 색안경 끼고 있으니까. 사람은 다 색안경을 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색안경을 어떤 색을 어떻게 끼고 있는지를 잘 알려면 우선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색안경 끼고 내 환경, 내 상황, 내 마음, 내 내적 경험을 다 살펴보시면 돼요.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그거를 도와드리는 거 하는 게 상담하는 거예요. 발자국님 좋은 생각 잘 얘기해 주신 거고 저는 또 그걸 봤기 때문에 지금 얘기 말씀드리는 거를 또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나는 얘기
쭉쭉 해주시면 돼요. 다른 분들은. 그게 이분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뭐 잘못된 조언은 아닐까, 뭐 나만의 경험은 아닐까,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편안하게 다 같이 참여하시면 됩니다. 남동생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성적도 좋았고 친구도 많았다. 저는 그렇지 않았다. 그의 방식이 저한테 맞지 않았다. 점점 저에게 잣대를 대고 채찍질하고, 남동생 말 한마디에 과한 의미 부여를 하고, 별 의미 없이 한 말에 상처를 너무 쉽게 받고,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남동생이 다 맞는 건 아니구나 깨닫고 벗어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금 하는 방법은 남동생을 차갑고 단호하게 밀쳐내는 것밖에 몰라서 미안해요. 네, 그런 말씀이 이제 아까 후회라는 거였네요. 주로는 부모님과 관련된 그 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다뤘지만, 또 종종 형제 관계로 인해서 나한테 만들어진 틀이 나에게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는 부분도 다뤘었는데, 오늘 사연 주신 분은 형제 관계, 남동생이 나에게 만들어준 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삶의 잣대가 남동생한테 맞춰진 거죠. 성적 좋고 친구 많고. 근데 나는 안 그렇고. 근데 나 스스로가 잣대를 남동생의 그런 기준으로 나한테 대고 채찍질 하는 거죠. 이거 위축되고 남동생의 말 한마디에 과하게 의미 부여하고 괜히 상처받고 점점 경험이 쌓이고 악순환을 겪다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노력을 합니다. 벗어나려고.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생각 따로 감정 따로 행동 따로라서 쉽지가 않아요. 당연히 이런 논리니까 이제부터 조금은 잣대를 그렇게 대지 않고 이 틀을 그냥 깨고 나만의 틀로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노력하지만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감정이 남아있다는 증거죠. 무의식적으로 남동생을 차갑고 단호하게 밀쳐내게 되는 거예요. 이 차갑고 단호하게 밀쳐내는 거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감정적인 게 남아있으니까. 그 과정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편한 상태가 돼야 되는데, 남동생과 관련된 감정이 편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게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듯이 포인트를 감정에, 나는 이런 틀이 있다라는 이런 논리를 세우는 게 아니라 감정에, 나는 남동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험 때문에 감정적으로 힘듦이 있다. 그 힘듦은 또 나의 구체적인 용어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초점에서 본인을 잘 들여다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공감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부분에 대한 감정이 풀려요. 그래야지 이 틀이 힘을 잃어요. 그래야지 내 기준에서 내 잣대로 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오늘 사연에서 쭉 얘기하신 뭐 수면도 그렇고 우울 무기력함도 그렇고 나를 못 믿어주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서운함도 그렇고 뭔가 악순환되는 느낌, 그래서 죽고 싶고 내가 약해서 남 탓하는 건지 자기 연민에 빠져 그걸 빌미로 난 안 될 사람이야 하면서 도전이 내 삶을 살아가는 거로부터 도망치려는 건지 아니면 우울증 뒤에 숨어서 모든 나쁜 점들을 방어하려는 건지 모르겠다. 핵심은 모르겠다거든요. 그게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 감정이 해결돼야지 그냥 관점의 초점이 나한테 맞춰지고, 그게 돼야지 떨어졌던 의욕이 올라오고 에너지가 올라오고 삶에 낙이 생기고, 그래야지 내가 그렇게 내 기준에 맞춰진 나의 삶의 방식인 미술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야지. 지금은 당연히 안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드시겠지만 이 과정이 너무 이제 오래되고 힘든 느낌이 있지만, 이렇게 나의 감정에 초점을 맞춰서 잘 들여다보는 거를 꾸준히 하시고, 그 부분을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 딱 한 명이어도 되거든요. 조금씩 오픈해보고 공감받고, 여기서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게 회복이 돼요. 감정이 풀려야 돼요. 그림을 그리면서 나를 표현하는 사람으로서 인식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뭐가 진짜일까, 뭐가 진짜 날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당연히 굉장히 바람직하죠. 예술가로서도 그렇고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제가 책과 음악과 영화를 접하면서 쌓아온 이상과 진짜 많이 부딪히더라. 무의식적으로 괜찮다 하면서 살아가려고 했지만 항상 괴로웠던 것 같다. 그쵸. 본인이 뭐 책, 음악, 영화를 봤기 때문이 아니죠. 그림을 그리기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나를 편하게 냅두지 않기 때문에 자꾸 부딪히는 거고, 틀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고, 또 가족들한테 내가 이런 이유로 그린 걸 보여주면은 그럭저럭이다라는 반응 중에서 상처가 컸던 몇 가지가 있었다. 내용이 징그럽다, 무섭다, 쓰레기다. 쓰레기는 너무 충격이 컸다.
이게 정말 상처가 되셨겠네요. 지금은 그런 반응이 없다. 제가 다 다듬어 내버렸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내 모습들은 내 스케치북 안에 꼭꼭 숨겨놨다.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다. 귀여운 건 좋아하니까 즐겁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무섭고 두려운 감정들은 나에게만, 나만 보는 것으로 이젠 굳어버렸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조금씩은 드러내고 있지만 하고 나면 많이 힘들어서 정말 고민을 합니다. 네,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충분히 돼요. 상담하면서도 미술하는 분들 많이 보는데 감정에 우열이 없듯이 그냥 내 입장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그냥 그게 맞는 거듯이, 제가 뭐 예술을 평할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뭐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술의 소재, 표현하는 그 콘텐츠 소재도 이런 건 좋은 거고 이런 건 나쁜 거고가 절대로 아니죠. 거기에 제한당하고 그 틀 안에 갇히시면은 당연히 하기가 싫어지는 의욕이 팍팍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림이 그리기 싫은 거예요. 부모님이 그런 영향을 주셨고 본인이 너무 상처가 되셨을 수 있고 힘드신 거 분명히 맞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스스로 당당하고 떳떳하고 기준이 나한테 맞춰져 있으면 주변에서 그런 게 물론 좋진 않겠지만 막 이렇게 내가 막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좌절되고 그것도 하기 싫고 이렇게까지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정에 계속 집중을 하시길 추천드리고, 본인은 미술이라는 영역이 감정을 인식하는 데에도 표현을 하는 데도 도구이기 때문에 전공을 떠나서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 경험이 트라우마처럼 거기에 태클을 거는 느낌이 물론 있는 거 이해되는데, 감정에도 자유로우시는 것처럼 그림에도 자유로우시셔야 되고, 그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우선 내 감정에 편안하게 다가가다 보면 그런 표현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무의식적으로 감정을 해소하는, 그게 이제 예술인 경우가 진짜 많아요. 다 이어집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내 삶에 다 얽혀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삶을 읽어봐도. 하지만 핵심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다 좁혀져서 나의 묵혀진 감정, 얽혀진 응어리, 그게 부모님이기도 하고 동생이기도 하고, 또 얘기 여기서 다 못하신 미국 와서 지내시면서 겪었던 것도 많이 있으실 수 있고, 또 어린 시절에 또 있었던 것도 있고, 그렇게 초점을 맞추시는 오늘 사연 주신 드로잉님 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생각보다 남동생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었네요. 오늘도 남동생이 흘러가는 말로 우울증이나 이런 걸 자가진단하지 말라고 했다. 아, 그렇군요. 무슨 의미로 말을 한 건지 자세히 얘기를 해주지 않아서 저는 그냥 상처받았다. 내 망상에 빠지지 말라는 건가? 마음이 놀랬다. 그쵸, 그 표현이 맞습니다. 심쿵이죠. 좋은 심쿵이 아니라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그 느낌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척 무시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무시는 이제 겉으로 안 그런 척한 거고, 속마음은 쿵이죠. 어떻게 보면은 본인 입장에서는 쿵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응어리가 남아있으니까. 사연 주실 때는 그런 남동생과 관련된 얘기는 안 하셨지만, 바로 그래서 채팅을 통해서 본인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 감정이 너무 세면 보통 인식을 잘 못하고 사연에도 잘 안 써요. 근데 제가 조금은 여쭤보고 여기 계신 분들이 잘 들어주시고 하시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얘기하시다 보니까 진짜 내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진 감정들이 표현이 되시는 거죠. 아주 잘 표현하셨고요. 오늘이 앞으로 본인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잘 들여다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 지금 여러 가지 정체된 느낌 드시고 참 힘드셨지만 앞으로의 삶도 이렇게 본인 감정에 집중하면서 서서히 떳떳해지면서 본인한테 자기 기준의 삶을 잘 가지고 나가시는 그런 드로잉 되시도록 응원드립니다. 뒤로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